저는 올해 56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수원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꽃과 나무를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름 보람도 있고 생계도 꾸려갈 만했죠. 매일 새벽 꽃시장에 나가서 싱싱한 꽃들을 골라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덤프트럭이 들이받았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와 다리를 다쳐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허리와 관절이 안 좋아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혼자 남편을 케어하기에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에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하루 종일 병원을 오가다 보니 꽃집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죠. 결국 15년간 운영했던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번역가로 일해요. 결혼한 지 3년 된 며느리와 함께 성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아들은 저희 사정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쳤다는 소식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아빠 몸 괜찮으실 때까지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도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몇 달간은 집에서 편히 쉬라며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요.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에게도 정중하게 대했고 명절 때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줬어요. 저는 아들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제가 혼자 케어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며느리도 직접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 마시고 저희와 함께 지내세요. 방도 하나 비워뒀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아들 내외가 사는 성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했고 아들도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기뻤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집안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반찬도 만들어뒀죠. 며느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게 먹으라고 밥도 해놨습니다. 남편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어요. 매일 병원에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리가 많이 나아져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함께 산 지 석 달쯤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웃는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고 저희와 대화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교사라는 직업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자주 잠그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문을 열어두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꽉 닫아놓더라고요. 노크를 해도 잠깐만요 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또 제가 만든 음식을 잘 안 먹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를 거의 손도 대고 본인이 따로 간단한 걸 해먹더라고요.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그러면 아들은 그저 업무 스트레스라고 대답했죠.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했어요. 뭔가 저희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과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오래 있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정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당장 나가서 살 만한 형편도 되지 않았어요. 꽃집을 정리하면서 번 돈도 병원비로 많이 나갔고, 저도 몸이 아파 남편을 혼자 돌보기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최대한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집안 청소도 더 꼼꼼히 하고 냉장고 음식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행동이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며느리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김치를 꺼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담근 걸로 먹을게요. 어머님 김치가 조금 짜게 느껴져서요. 굳이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냉장고에 김치통이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저희용, 하나는 며느리 부부용이었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만든 건 따로 보관하고 저희 것은 따로 두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화장실 사용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화장실 사용하신 후에는 꼭 소독제로 닦아주세요. 제가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벌레도 아니고 알레르기가 나나요? 그래도 저희는 화장실을 쓸 때마다 꼼꼼히 청소하고 소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화장실에 뭔가를 설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기계 같은 게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공기청정기라고 하는데 모양이 좀 이상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은 며느리가 집안의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에 놓인 책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며느리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물건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요. 책 한 권 보는 것도 안 되다니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 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방문도 계속 잠가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니까 문을 열어두고 지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별세대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학교 가고 나면 문을 열어놓는데 돌아오면 바로 잠그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몸 병균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해요. 남편도 불편해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더 조심해서 생활하자. 며느리도 나름 스트레스가 있을 거야. 내가 빨리 회복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돈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택배가 왔는데 갈색 민무늬의 작은 박스였어요. 며느리가 받자마자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급하게 숨기는 느낌이었습니다. 택배는 열어볼 생각도 없었는데 괜히 예민하게 행동하는 건가 싶긴 했어요.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며느리가 무슨 일 있니? 너무 예민해 보이는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엄마. 그냥 학교 일이 좀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바쁜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뭔가 불안해하고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며느리가 집에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가끔 동료 교사들이 놀러 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며느리가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학교에 간다고 하고 저녁에도 연수가 있다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며느리에게 말해봤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괜찮니?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돼.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요즘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준비할 게 많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피로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뭔가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는데 며느리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중년 여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 저희 쪽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시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더니 빨리 방으로 들어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세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더라고요. 한참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인사하는 게 너무 극진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그 사람들이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며느리에게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까지 나가서 배웅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세요? 학부모님들이신가요? 며느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네. 저희 반 학부모님들이에요. 아이 상담 때문에 오셨거든요. 하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일요일에 집까지 와서 상담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그분들의 태도가 너무 극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나중에는 밖에서 만나요.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시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택배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항상 비슷한 박스의 내용물은 알 수 없게 와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집 앞에 택배 박스를 두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1분 뒤 며느리가 그 박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뭔지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니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을 보니 개인적인 일치고는 너무 긴장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은 빨리 들어왔죠. 항상 택배는 며느리가 직접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 달에 2번씩은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일찍 퇴근해서 직접 받았죠. 저는 정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뭘 저렇게 주기적으로 시키는 걸까요?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밤늦게 오는 전화였습니다.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받으면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이야기했죠.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며느리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번 달까지만 더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라는 건지, 누가 걱정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더욱 심했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방에서 타자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도 자주 났죠. 한 번은 호기심에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가 슬쩍 들여다봤어요. 문틈으로 보니까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뭔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지나가는 걸 보자마자 급하게 덮고 함부로 방에 안 왔으면 좋겠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보니 학부모로 보이는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여자분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현관 앞에서 두 분이 무릎을 꿇고 며느리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재빨리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기 전에 제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상담이 있어서요. 조용히 해주세요. 상담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방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간중간 여자분 우는 소리도 났죠. 남자분이 뭔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목소리도 들렸고요. 마침내 그분들이 나갈 때 여자분이 며느리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봉투 하나를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받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요.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며느리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돈까지 주고 갔어요. 남편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상담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학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학부모가 와서 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며느리가 요즘 뭔 일을 하는 거니? 학부모들이 자꾸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해. 아들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교육 현실이 복잡해서 그래요.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여러 부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아무리 복잡해도 무릎을 꿇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에게 직접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일주일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단호했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복잡해져서요.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나가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들도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말렸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보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하며 결국은 나가달라는 얘기였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나가달라고 한 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밤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했지만 격앙된 대화인 건 분명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며느리 방에서 무슨 냄새 안 나? 뭔가 태우는 냄새 같은데. 저도 코를 킁킁거려 봤어요. 정말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났어요. 종이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 같기도 했죠. 혹시 화재라도 난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집에 저희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을 열어봐야겠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을지 모르니까. 평소 같으면 며느리 방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화재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문을 연 순간 저희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 안이 온통 서리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 바닥, 침대 위까지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서류가 아니었어요. 시험지였어요. 초등학교 시험지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답안이 지워지고 다시 써진 흔적들이 보였거든요. 저는 서류 하나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세히 봤어요. 학생들 이름이 적힌 답안지들이었는데 답이 수정되어 있었어요. 원래 답을 지우고 다른 답을 써넣은 흔적들이 선명했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공책에 빼곡히 적힌 학생들 성적 리스트였어요. 원래 점수 옆에 수정된 점수가 적혀 있었죠. 김민수 수학 72점에서 89점으로, 박서연 국어 65점에서 91점으로 이런 식으로 수백 개가 적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동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학부모 이름과 금액이 적힌 노트가 있었어요. 김민수 어머니 월 50만 원, 박서연 아버지 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죠. 계산해 보니 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뭐야? 며느리가 성적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돈을 받고 학생들 점수를 올려주고 있었다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더 뒤져보니 생활기록부 관련 서류들도 나왔어요. 학생들의 행동 발달 상황,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같은 것들이 수정되어 있었죠. 문제아로 기록된 학생이 모범생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어요. 컴퓨터도 켜져 있었는데 화면에는 성적 관리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학교 전산망에 접속해서 성적을 직접 수정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옆에서 파일들을 열어보더니 경악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된 일이에요.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피해 학생이 100명도 넘어요. 남편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억울하게 점수를 잃은 거네.
돈 없는 집 아이들은 피해를 본 거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받은 돈의 규모였어요. 장부를 보니까 지금까지 받은 돈이 1억 원이 넘었어요. 그 돈으로 며느리가 명품 가방도 사고 비싼 옷도 샀던 거죠. 저희가 서류들을 보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며느리는 방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비명을 질렀죠. 뭐 하는 거예요? 왜 제 방에 들어와 있어요? 남편이 서류를 들고 다가갔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 왜 학생들 성적을 조작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는 잠깐 당황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제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죠.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제가 다시 물었어요.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온 거니?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고 성적을 올려준 거고, 며느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다들 하는 일이에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다들 한다고요? 그게 변명이 될 말인가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집 아이들은 불공평하게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세상이 원래 불공평해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니. 겁도 없구나.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당신네 아들 번역일로는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이런 일을 시작한 거였죠. 저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을 정당화하기만 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교육의 근본이 무너지는 일이었거든요. 며느리의 범죄를 신고하기로 한 거였어요.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가족이었고 아들에게는 아내였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성적 조작을 하는 교사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저는 며느리가 몇 년간 해온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돈을 받고 성적을 올려주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고 말이에요. 오후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고 접수가 되었고 곧 감사관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보전해달라는 당부도 받았죠. 아들은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내를 고발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덮고 갈 수 없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가 신고했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돌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뻔뻔해졌죠. 신고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어차피 저만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학부모들이 원해서 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화요일 오전에 교육청 감사관 3명이 왔어요. 며느리 방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도 압수해갔고 서류들도 모두 가져갔어요. 감사관들은 며느리의 범행 규모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한 명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이 100명이 넘고 받은 돈도 1억 원을 초과하네요. 며느리는 감사를 받으면서도 당당했어요. 잘못했다는 표현 한 번 안 했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피곤해 지쳐서 한 일이에요. 학부모들이 계속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감사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담당했던 학급의 성적을 모두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가 조작한 성적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어떤 아이는 실제로는 우수한 성적인데 낮게 기록되어 있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돈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을 일부러 깎아서 상대적으로 돈 낸 학생들이 더 좋게 보이도록 조작한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생활기록부 조작이었어요.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이 모범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실한 학생이 문제아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죠. 교육청에서는 며느리를 즉시 직위해제시켰어요. 그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문서 위조 혐의였어요.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어요. 며느리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결국 자백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초등학교 교사의 성적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죠.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였고 동네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며느리와는 대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억울하다고만 했고 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어요. 저는 법정에 가서 며느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은 없어 보였어요. 판사는 며느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추징금 1억 2천만 원도 명령했죠. 교사 자격증도 영구 박탈되었어요. 며느리는 판결 후에도 억울하다고 했어요. 자신만 처벌받는 게 불공평하다고 말이죠. 피해를 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거였죠. 며느리가 조작해준 학생들은 모두 성적이 원래대로 환원되었어요. 그 때문에 진하게 영향을 받은 학생들도 많았죠. 아들은 이혼 후 한동안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어요. 상담 치료도 받고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점점 몸을 회복해 혼자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저도 괜찮아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희는 다시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정수의 다리도 많이 나아져서 간단한 일은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들도 새로운 번역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시간이 치료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직업이 인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인격자는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됨됨이는 직업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둘째,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일은 누가 했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셋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교훈이에요. 며느리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죠.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꽃집도 작지만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주시고요. 정수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다행입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되었거든요. 가끔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져야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